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 전략을 제시해줄 또 분을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좀 다른 분이 나오셨죠. 네,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프닝벨 2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지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기차 제조업체죠. 테슬라. 우선 맨날 테슬라만 여쭤보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네네. 테슬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거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네, 테슬라 뭐 항상 이슈를 몰고 다니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 이제 대표적으로는 CEO 리스크가 항상 있죠.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에 뭐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갖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그 제조 관련돼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뭐 그 제조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좀 발생하고 있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쟁 업체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네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테슬라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제조를 하면 하는 대로 계속 그 매출이 발생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생산 차질이 빚고 생산이 중단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입고 있는 다른 것과는 달리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악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악재가 겹친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벨 2부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2분 구간, 지금 개장을 한 지도 한 1시간 2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봉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4% 상승하면서 3,055포인트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상승하면서 957선 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크게 다르지 않는 흐름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4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468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800억 원대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도 조금씩 매도세를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외국인은 1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90억 원에 가까운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개인도 8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0.25% 조금 탄력을 잃었습니다. 81,800원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52% 시세 가져갑니다. 13만 4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 네이버도 0.67% 아까 전보다는 살짝 탄력을 잃었지만 37만 4,500원 선에서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5% 약보합권 움직이면서 79만 5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 움직이면서 74만 6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1.62% 계속해서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21만 9천 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 삼성 SDI는 1.84%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66만 3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은 오늘 1.36%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32만 6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카카오도 0.82% 빨간불 켜내면서 49만 1,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 살펴보시면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아차가 2.1% 현재 시세 가져가면서 82,7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4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만 1,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지금 1.38% 내림세 보여주면서 32만 2,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오늘 LG전자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거의 7%에 가까운 급등세까지 올라왔는데요. 15만 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피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1.22% 상승폭 켜내면서 12만 4천원 선 흐르고 있고요. 오늘 우리 또 금융 관련주들, 은행주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KB금융 2.79% 또 상승폭 가져가면서 5만 5,2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현재 0.93%, SK가 4% 가까운 또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SK가 현재 28만 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삼성 SDI와 함께 3.9%대 탄력 가져가면서 21만 3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삼형제 다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7%, 셀트리온 제약이 1.43% 현재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0.1% 소폭 밀리면서 30만 1,1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반면에 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현재 0.19% 내림세 기록하면서 16만 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CGN 지금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만 8,5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함께 0.32% 약보합권에서 보여주면서 31만 6,4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CJ ENM은 0.07% 지금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0.6% 상승하면서 10만 3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KMW도 0.77% 빨간불 켜내면서 6만 5,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알테오젠도 1%대 상승불 가져갑니다. 9만 2천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원익 IPS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5만 1,6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넥신도 오늘 0.2% 시세 밀리고 있는데요. 9만 6,20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솔브레인이 0.28% 내림세 기록하면서 29만 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0.66%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종목은 그래도 좀 빨간불이 보이는데요. 컴투스가 0.59% 지금 강보합권 보여주면서 17만 1,0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LNF가 3%대 또 급등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7만 8,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젤이 0.81% 소폭 상승하면서 17만 3,400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HLB도 1%대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4만 600원 선에서 체결 가능합니다. 셀리버리 현재 0.69% 상승하면서 13만 1,4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해저터널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국의 서해안과 동남아를 잇는 거대한 해저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만약 완공이 된다면 거의 데이터 수용 능력이 7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수건설 현재 2%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8,800원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KT 서브마린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5.38% 상승한 6,27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지주도 2%대, 부산산업도 1.59% 상승하면서 해저터널 관련주들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력사 가운데는 이수 앱지스가 가장 먼저 시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수 앱지스는 1.5%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보다는 좀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13,2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이제 EID도 0.25%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바이넥스는 그래도 3%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화전기와 이트론도 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킹에서는 이민우 전문가만의 시각으로 또 반도체 업황과 섹트에 대해서 또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양시장에서 다 같이 빨간불 켜고 있어서 뭐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도 지금 그 장 초반에 그 매도를 하고 있던 그 물량이 좀 줄고 있어서 아마 오후에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네. 계속 그 보니까 그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매도가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 상승 추세가 좀 지속돼서 오후에는 이제 같이 그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다 매수로 좀 전환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시를 조금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조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인 예, 것 예.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이어서 또 국내 증시 흐름까지도 짚어주고 계신데 글로벌 증시 이슈와 함께 또 국내 증시 이슈까지 또 살펴볼 만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거는 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펀드가 청산된 거 그걸로 네, 인해서 그렇죠. 이제 국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단발성 이슈로 국내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 같고 그거 외 말고는 이제 다른 이슈가 우리나라에는 작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국내 이슈로는 그 수급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 기관이 이제 매수세로 좀 전환됐다는 게 가장 큰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인 것 같고 그 이제 그 개인이 어떤 종목으로 대형 종목으로 어떻게 편입되는지가 이제 오늘의 어떤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블록데일 이슈가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여파가 미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에 대한 브리핑 들어봤고요. 이슈킹으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연설입니다. 중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는데요.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를 했다는 평가였었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강공책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미중 신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계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호의 이슈킹 시간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종목을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와 또 업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대표님과 함께 오프닝벨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함께 반도체 섹터 또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갈등이 굉장히 또 심화가 되고 있죠. 예, 심화가 되고 있죠.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정적 대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에 대한 그런 감정적 대결이었는데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술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정부, 그 트럼프 행정부까지는 그 직접적인 어떤 대결이라는 건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뭐 무역 수지에 대한 불만이 이제 가장 정치 그 이슈하기 좋았기 때문에 무역 분쟁 그리고 관세 문제로만 이제 대결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직접적 대결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그 뭐 중국은 이제 뭐 미국을 뛰어넘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중국이 패권 국가에 도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발언을 좀 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실질적 그 실력 대결 말하자면 뭐 그 어떤 제도를 이용한 뭐 관세든지 아니면 뭐 그 무역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통한 그런 대결이 아니고 그 기술 부문 아니면 뭐 다른 섹터에서의 어떤 물리적 부분에서의 어떤 대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또 최근에 빚어진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또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라든지 전자업종 또 이런 쪽에서 또 취약성이 좀 드러나면서 중국의 급격한 또 이제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동안은 에너지를 가진 국가가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는 국가가 뭐 20세기 전체를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예, 그렇죠. 네. 뭐 중동의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우디. 오일을 네. 오일을 교환하는 수단은 달러밖에 없게 된 것은 이제 다 오일을 지배하는 국가가 네. 세계의 패권을 지배하는 국가라는 걸 이제 미국이 파악했기 때문인데 21세기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제 21세기를 지배한다는 것을 이제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기술의 핵심 요소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최근 10년 사이 중국이 엄청난 돈을 국가적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굴기, 뭐 기술 굴기를 통해서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국가 주도의 산업을 뭐 육성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정치 시스템상 그리고 뭐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상황이죠. 뭐 내부적으로 그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더라도 그 반도체 생산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추월당하면 여기서 미국의 패권적 주의를 그 주도적 지위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견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중국은 뭐 거대한 그 국가이지만 한 개의 나라도 동맹국이 없는 상태고 미국은 뭐 20개 가까운 국가가 동맹국으로 있는 상태니까 이 동맹국들을 규합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게 핵심 동맹들이 있습니다. 뭐 대만, 뭐 그리고 한국, 일본이라는 이제 핵심 동맹들이 있는데 중국이 이 세 개 국가들과 또 가장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국가들의 교역량, 뭐 무역량 그리고 이런 어떤 무역에 대한 이익을 통제로 삼아서 그 기술을 계속 탈취하거나 아니면 뭐 이용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시도 중이니까 네. 미국은 어떻게든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큰형 같은 느낌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식구들이 많은 네네. 작은 형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이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싸움은 이제 장기전이니까 뭐 확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기는 편에 서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이기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니까 미국 편에 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또 우리는 또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미국에서의 또 발언이 좀 있었죠. 사실 큰형이 이겨야 될지 작은 형이 이겨야 될지 네. 그냥 둘이 안 싸우면 좋겠다 뭐 이렇게 중간에 네네. 고래등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는 둘 다 안 싸우면 좋겠어요. 그냥 중간에 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입장인데 사실 또 그 상황에서 또 신반도체 패권 전쟁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게 이제 뭐 표준 규격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미세 공정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높은 수율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성이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수율이나 품질은 되게 좋은 편인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만드는 반도체의 경우 그게 수율이 좀 나쁜 편이라고 해요. 같은 시스템을 가서 적용하는데도.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만드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삼성전자를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께서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대요.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도덕성이 이제 종업원의 도덕성과 어떤 윤리의식이 결합돼야만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산업인데 이제 한국이 80년대 들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어떤 국민의식이 반도체 네. 산업에 적합한 수준에 올랐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성은 반도체 산업에 알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그 반도체 제조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희망하는 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이만큼 따라오지 못했으니까 뭐 그 반도체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대만이나 한국을 꼭 반드시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1위 기업이잖아요. 또.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또 네네.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생산 차질이 좀 빚고 있는데 네네. 지금 기후 문제가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네. 반도체 쪽에 가장 문제가 사실 기후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나요? 예, 그 반도체는 안정적인 물 공급,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물 공급, 안정적인 그 전원 공급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자동차 생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텍사스 그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한 반도체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고 또 테슬라에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일본 그 반도체 회사들의 그 어떤 이제 생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일본의 이제 그 지진 때문에 생산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후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을 많이 받습니다. 물 부족이 생기면 그 이제 생산 설비 그리고 세척에 문제가 좀 생기니까 반도체 설비는 24시간 계속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텍사스 같은 경우는 한파로 인해서 전원 공급이 차단됐을 경우는 한번 그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나면 바로 다시 전기를 넣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원 상태로 복구하는데 보통 2주에서 3주 이렇게 이상 최소한 걸리는 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생산에 다시 가동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보통 2개월에서 4개월까지 한번 중단되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하니까 안정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장을 떠서 바로 옮긴다고 해서 그게 이제 생산 공장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안정적 생산이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중동에 원유가 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 좀 과도하게 쏠려 있는 이제 반도체 쪽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 한국과 이게 좀 굉장히 묘하게 엮여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구조.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려면 반도체를 수입해서 그 완제품을 만드는데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든 전자제품이든 다른 기타 제품을 만드는 그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나 미국 아니면 중국이겠죠? 미국이나 중국 네. 그리고 다른 생산 설비를 갖춘 나라봐야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네. 자동차 제조 국가 정도밖에 없으니까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중국 정도가 가장 큰 이제 바이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를 하고 싶어도 그런 생산 설비나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대상 국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 미국, 중국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고르겠다 그럴 길은 사실 없는 거죠. 네. 단지 그냥 그 어느 쪽을 우선순위로 두냐 이런 구분은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큰 형 그러지 마, 작은 형 네. 그러지 마. 그리고 서로 양쪽에서 다 달래야 되는 입장인 네. 거죠. 근데 미국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게 가령 미국에만 이제 공급을 하겠다 하면 그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게 이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해야 이제 가격도 낮아지고 네. 그 생산 효율도 낮아지고 그렇죠. 품질도 유지가 되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그만큼의 반도체 소비가 있느냐 그럼 또 그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사슬에 다 같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고 네. 예,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두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기네 편의 동맹에서 기술 유출을 막고 그 미국의 어떤 국익에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의 어떤 태도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선택을 잘못해서 뭐 미국만 선택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예전처럼 뭐 사드 사건의 보복처럼 네네. 그런 걸 우려해서 중국만 선택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네.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있을까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없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아,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보복을 한다. 그러면 뭐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해를. 예,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의 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고, 네. 예, 중국의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없으면 중국이 얘기하는 어떤 굴기나 중국의 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거는 대학교나 대학원 수준에서도 잘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 반도체를 뭐 1000개 단위나 10,000개 단위나 10만 개 단위 했을 때 거기서 몇 %의 확률로 좋은 순도 높은 반도체를 만드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미세 공정에서 4나노, 5나노, 6나노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뭐 어떤 기업은 이제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TSMC 정도가 있고 8나노, 12나노 같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기술 수준이 이제 좀 뒤떨어진 그런 공정들은 많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 그런 곳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중국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기술 수준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따라잡기는 힘들고 네.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뭐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중국은 그걸 생산할 역량이 없으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미국 쪽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의 또 인텔이 또 이제 굉장히 또 네네.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뭐 밸류체인의 변화라든지 뭐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산업 쪽에 좀 피해가 올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인텔은 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제 PC를 통해서 아실 텐데 이런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칩셋을 만드는 그런 반도체 회사인데 인텔은 뭐 다른 경쟁사 AMD나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다른 반도체 회사의 경쟁력을 좀 잃어서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뭐 최근에 CEO도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 투자도 하고 어떻게 파운드리 사업고 진출하겠다 뭐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버릴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미국이란 네. 국가 차원에서 왜냐면 원천 기술을 가진 종합 반도체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를 만약에 이제 다른 미국의 예전에 가전제품을 만들던 가전 회사들처럼 놓치게 된다면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진 종합 반도체 회사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인텔이 뭐 파운드리에 진출하든 아니면 이제 뭐 낸드나 뭐 DRAM 같은 메모리에 진출하든 아니면 서버에 나가는 이제 서버 DRAM이나 서버 반도체를 만들던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미 뭐 애플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대형 메이저 바이오들은 이미 다 계약을 넣은 상태고요. 추가로 인텔에다 넣을 그런 의사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부터 추가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수율과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가져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태고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주문하고 있는 물량을 추가로 주문하기에는 그런 수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뭐 단기적으로 2, 3년 동안은 인텔이 뭐 어떤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투자자로부터 유치를 받는 자금으로 어떤 사업의 확장 영역을 넓히고 다시 공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렇게
그 위험 요인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그 삼성이나 그 SK 하이닉스의 협력사들로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인텔에다가 장비나 소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제였었죠?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네. 그 하이닉스 반도체 그 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전 네. 지금 매그넷칩 예, 예. 매그넷칩이 네. 중국 PEF에 예, 매각이 예. 됐다는 소식이 기사가 네네. 나왔는데 네네. 이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 다시 뭐 재가동이 된다 뭐 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사모펀드가 그 매그나칩 반도체를 인수했다고 해서 그 중국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따라잡는다, 일본이나 뭐 대만을 따라잡는다 이거가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그나칩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컨트롤러, 그러니까 모니터, LCD 패널이나 뭐 자동차의 어떤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미 그 정도의 그 반도체 기술은 중국도 상당 부분 따라왔다고 생각이 좀 네.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소속된 인력들이 오래된 분들이 많고 엔지니어의 그 노하우라는 거는 그 쌓는 기간이 원천 기술이라는 건 쌓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 인력들의 어떤 경험이 건너가게 되면 네. 다시 한번 또 이게 다른 종류의 기술로 그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를 하는 건데 네. 뭐 국민청원도 나오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호산업으로 보호기술로 네. 지정이 되면 뭐 딜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랬는데 이미 이제 계약이 끝났기 넘어갔죠. 때문에 네. 예. 근데 뭐 이제 현업에서는 뭐 필드에서는 이미 그 정도의 기술은 뭐 다 중국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우려할 바는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매각된 금액이 뭐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잉여업으로 충분히 인수할 수 있었는데 그 왜 인수하지 않았는가 뭐 최근에 뭐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M&A 하는 기업들의 규모를 보면 5조에서 10조씩 주고 이제 네. 인수를 하는데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의 그런 기업들을 뭐 비상장사들을 인수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매그나칩이 어떻게 보면 그 인수할 대상에서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된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는 그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또 반도체 그 유관 산업과 관련된 것들 직접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들은 다 좀 전망이 네. 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 반도체 업황 전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낮아진 상태인데 올해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네. 뭐 빅 사이클이 온다, 뭐 이런 전망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오버슈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해서 그 뭐 연초까지 올라왔던 그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10% 이상 하락하고 뭐 종목에 따라서는 2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업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익과 무관하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반도체가 이렇게 그 수급 부족, 쇼티지 사태가 나게 된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불러온 측면이 큰데 그 이유는 코로나 이전부터 수급 문제가 좀 예상이 됐는데 이 뭐 PC의 예를 들면 PC 제조사들은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이 경기가 어려워질 거니까 PC를 많이 사지 않을 것이다. 노트북도 많이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수요 전망을 내놨어요. 예, 그런 수요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니까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하는 매출 신장이 있는 네, 온택트 집에만 있어서. 그렇죠. 네. 온택트 시대가 제대로 네. 열린 거죠. 맞아요. 집에만 학교를 못 가고 학원을 못 가니까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노트북을 사줬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잘못 짚어서 수급 부족이 오게 된 거죠. 수요 추정을 잘못해서 네. 뭐 PC 돈이 없으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전자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주문을 적게 그렇죠. 네.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적게 받은 이제 반도체 회사는 생산이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적게 들어올 걸 생각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재고 부족에 시달리게 된 거고 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오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오히려 더 이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와 뭐 PC용 반도체, 뭐 서버용 반도체는 다 다르지만 그 기본이 되는 웨이퍼는 다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재료는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수급 부족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뭐 길게 보면 2023년까지는 수급 부족 이런 쇼티지 상태가 계속 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이것도 뭐 시설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이 수급 부족이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생산 설비를 만들고 가동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뭐 이런 그 업황은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차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1,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있을 텐데 뭐 다음 주 수요일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뭐 7조 원이냐, 8조 원이냐, 10조 원이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 이제 하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에 들어간 이 반도체의 어떤 그 반도체 그 업황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 3분기, 3, 4분기부터는 그 다시 그 어떤 재평가가 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기술 패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뭐 그것도 희망합니다. 네. 네, 그 기술 패권이 해결이 된다는 건 어느 한쪽을 이제 꺾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구도가 깨지지 그러겠죠. 않아야 중간에 있는 한국은 가장 큰 이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히려 계속 네. 이 냉전이 계속 가야. 이 상태가 가야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해주시면 아니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삼성전자를 뭐 길게 보면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삼성전자의 삼성전자는 항상 옳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 말에 뭐 5만 원대였다가 지금 8만 원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그 다른 반도체 회사랑 다르게 좀 무거운 게 그렇죠.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하면서 종합 가전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수익이 났을 때 다른 뭐 휴대폰이나 가전 제품에서의 어떤 수익이 이 실적을 까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무거운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반도체 자체만 보고 그 어떤 매수에 대한 태도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뭐 그 글로벌 GDP 어떤 곡선 그러니까 글로벌 GDP는 이 반도체랑 동행하는 지수인데 뭐 글로벌 GDP는 올해 내년 말까지 상승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것과 동행하니까 뭐 올해 연말부터 3, 4분기부터는 이제 그 가격도 반등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도체 현물 가격을 좀 보시면 그 이제 2, 4분기부터의 어떤 그 실적 개선이 뭐 지금 실적이 10조 원 밑으로 내려가면 삼성전자로서는 뭐 이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렇죠.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그 유관 산업 중에 과도하게 좀 하락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다른 반도체 그 완성 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그 계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좋아지겠죠.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령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뭐 자동차도 옛날 같으면 이제 그 공조기도 다 손으로 누르고
뭐 온도도 조절하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그렇죠. 알아서 맞습니다. 공기도 뭐 다 되고 좋은 차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어떤 뭐 공기청정도 되고 뭐 안에 온도도 조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 차를 다시는 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차를 한번 타고 나면 근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모두 다 적용되니까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우리 쪽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의 네. 그 기술 수준은 아직 뭐 완전히 그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일단 뭐 삼성의 예를 들면 뭐 이쪽을 이제 그 지배하지 못하면 네. 그 시스템 반도체는 대부분 이제 그 외주의 형태로 뭐 만들어지게 되니까 계속 개발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TSMC를 따라간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이 2부에 나오시니까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굉장히 또 환호를 하시면서 또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는데, 그 전에 저희 1부에서 나오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테슬라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네.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미국에 투자를 하면 좋은 종목들과 또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 또 전문가시니까 네. 미국 쪽 그 증시,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아니면 네. 뉴욕 증시에 있어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 네. 이런 업종은 괜찮지만은 네. 이런 쪽은 좀 섹터는 피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업종이나 네. 종목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 오늘 반도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미국 그러니까 반도체 미국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추세입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네.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고 또 개별 종목 전체로 가기가 좀 어려우시면 반도체 관련 ETF가 있는데 네. 반도체 관련 ETF부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하나로 가기보다는 그 반도체 산업 전체가 너무 크고 종목이 많기 때문에 ETF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반도체 ETF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반도체 ETF부터 매수를 하시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메타버스라든지 네네네.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메타버스의 예를 들면 메타버스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메타버스는 이제 물리적 공간이 없고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무한히 그 공간이 확장이 되는데 무한히 공간이 확장이 되려면 그 비트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몇 비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비트로 표시되는 공간은 전부 다 그 반도체 메모리로 다 그것들이 확장이 되니까 메타버스의 시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누구나 가서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종류로 변신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뭐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외에 다른 새로운 경제가 거기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뭐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메모리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메모리가 수요가 늘어나면 메모리를 처리하는 그런 처리에 관련된 시스템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 그렇죠. 뭔가 활동을 하려면 네. 뭔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네. 메타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산술급수적으로 동행해서 이제 확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네. 혹시 그 전에 그 메타버스 가장 핫한 종목이 있잖아요. 또. 예, 로블록스가 네. 있죠. 예. 직접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로블록스는 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갔고 네. 저는 잘 모르겠고 들어가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쪽에서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산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 될수록 뭐 거기에 관련된 뭐 기술이 개발되면 될수록
거기서의 생활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반도체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테고 뭐 메모리든 시스템 반도체든 뭐 그 처리에 관계된 그런 그 이제 어떤 정보 처리에 관계된 기술들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 네. 반도체 업황 전체는 뭐 계속 밝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 우상향을 할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좀 생각이 아, 되고요. 그러세요? 네. 예, 계속 굴곡을 좀 가질 텐데 굴곡을 가지면서 인내심을 얼마나 가지시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요.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고 그러니까 이익이 난 게 15년 만에 이익이 났거든요. 15년째 이익이 났을 때는 그 15년 만에 이익이 났을 때는 그 앞에 15년 적자를 한 번에 다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굉장히 큰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택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어떤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엉덩이를 무겁게 그리고 진득한 자세로 그 업종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내심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 뭐 어떤 그 이제 어떤 추세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오늘도 끝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성공할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